몇 분이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때 아침 생방송 끝나고 틀어드렸던 그 동영상, 워크샵에서 제가 했던 특강, 고성구의 꿈이라는 영상을 봤다, 이런 말씀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은요, 그야말로 어쩌다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국의 아미고 본부장들, 고문단, 청년단에서 7, 8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특강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특강은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자유파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문제에 대한 저의 정리를 전제로 한 그 특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강연을 막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전국의 아미고 본부장들, 고문단, 청년단하고 그렇게 모인 게 처음이었어요.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고, 맨날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또 똑같이 앞에서 한다는 게 별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갑자기 바꿨어요, 방향을. 저 고성범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제가 철들어서 한 40년, 말하자면 일종의 공적 활동을 해온 셈인데, 민주화 운동을 하고 감옥을 갔다 오고 그리고 정치 평론을 하고 뭐 하는 일련의 활동이 다 일종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인데, 한 40년 그렇게 공적 활동을 하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나는 뭘 위해서 지금도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됐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들려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아미고 회원들한테도 묻고 싶었어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고성구이가 무슨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무슨 정당 지도자도 아닌데, 그런데 뭐 고성구이 같은 자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고 좋다고 이렇게 모여서 1박 2일 동안 워크샵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아미고 회원들께도 드리고 싶었고, 또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성구의 꿈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아, 이게 저 고성구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좀 새롭게 봤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고성구의 꿈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초심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괜찮으시면,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그리는 어떤 좋은 세상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저하고 함께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이재명 영장 기각 이후에 국면이 굉장히 막 요동치고 있어요. 종북 주사파들은 지것들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막 패닉에 빠져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딴에는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걸 전제로 해서 총선 때까지 그림을 그려놨던 것 같아. 그거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백지에서 다시 그린다 그래 쌓고 그래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도 많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의견이나 질문을 제가 받아서 아주 솔직하게 다 답변 드릴게요. 오늘 그런 식으로 오늘 시간 기왕에 모이셨으니까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는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그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잘못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잘못은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민초로 살지 말고 모든 국민이 국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한테 어떤 메시지를 박사님이 주셔야 되는지 그걸. 네. 깨어있는 국민으로 살자,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그 정치 상황과 구도가 근본적으로 혁신되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아주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자, 우리 자유우파에게만 국민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자유우파에게만. 저 종북주사파들에게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종북주사파들한테는 국민이란 개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종북주사파들에게 대중은 주인이 아니라 수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손발에 불과한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유일 주체 사상의 그 최고 높은 단계의 이론이 수령론인데, 그 수령론에 의하면 대가리만 살아있으면 몸뚱이나 팔다리가 찢겨나가도 그 생명체는 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가리를 사수하자 이거예요. 대가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손발은 일시적으로 잘라버려도 돼. 몸뚱이고차 잘라버려도 돼. 다시 나니까. 이 대가리를 사수하자, 이게 수령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두 종류의 생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수령, 보존해야 될 수령이라는 생물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수령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버려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또 다른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국민이 아니죠. 북한이라는 이 권력 그 국가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령과 수령을 위해서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 종북주사파들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주인도 아닌데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왜냐하면 수령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반면에 우리는 각자가 주인인데, 각자가 주인이니까 누구 말을 잘 안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미고 회원 60여 명도 제가 그냥 번개 때려서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신 거지, 뭐 누가 와라 연락 받고서 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 말 진짜 죽어도 안 들어 잘. 이게 자유우파의 특징이야.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 온 우주에 나 이상으로 존귀한 자는 없다 고 하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실행하고 있는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그게 자유우파의 철학의 출발점이에요. 나라는 존재,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권력보다 전 우주를 합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자각에서 자유우파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스스로 자각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에 종북주사파 문재인 정권하고 투쟁할 때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동원된 분들은 하나도 없어. 부산에서 버스 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저 종북주사파들은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되냐면, 버스 100만 원 조직에서 내주고 밥 사주고 올 때 술까지 먹여서 데리고 오는 동원 조직이야. 근데 우리는 버스 타고 가는 거는 단순히 기차 타나 버스 타나 편리하게 이용할 뿐이고, 다 10,000원씩 20,000원씩 다 돈 내고 그 버스 타잖아. 그러니까 같은 버스를 타도 종북주사파들은 동원된 이 대중이고, 우리 자유우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비용 자기가 내고 자기 결단으로 광화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우파만이 국민이 될 자격을 갖고 있다. 자유우파만이. 그런데 이 자유우파가 진짜 누구 말 잘 안 듣기로 소문났다. 예,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자,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을 걱정스럽게 보잖아요. 왜 걱정스럽게 봐요? 저 국민의힘이 자유우파의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리더십이 없으니까 걱정스럽게 보는 거야. 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건 뭔가 대선 주자가 됐건 뚜렷하게 딱 서서 저 사람 얘기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자유우파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 매력적인 리더십이 있으면 우리가 걱정 안 해. 근데 아무리 봐도 저 국민의힘한테 그런 매력이 지금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마음을 억지로 내지 않으면 함께 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한편으로 무지 쉬워. 자유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각과 결단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돼. 그렇게만 하면 굳이 돈 안 뿌려도 국민 이 자유파 대중들이 결집해서 지지를 해. 근데 이거 하기가 무지무지 힘든 거야. 이거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지도자도 자유파에서만 출현이 가능해요. 저쪽은 조직된 대중이기 때문에 이 대가리가 지목하는 후계자한테 조직된 대중이 붙는 것이지 실제로 대중이 자발적으로 충성을 보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딸들 저것도 다 동원된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우리 박영훈 본부장이 하신 말씀, 그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각하고 결단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할 때 그거는 종북주사파 대중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자유파 국민들만이 스스로 결단하고 자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저가 보기에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2019년의 국민혁명은 바로 그런 자각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정치적 대표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잘 수렴했으면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대중정당으로 위력적으로 크는 거야. 이거를 수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수렴은커녕 자꾸 이거를 내치고 손절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왜소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지금의 저 국민의힘을 갖고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을 어떤 형태로든 바꾸자,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까지만 제가 드릴게요. 전투력이 없는 국민의힘 가지고는 대선 치르기는 제가 볼 때는 꿈 같은 이야기 같고요. 응집이 안 되는 우파가 어떤 식으로 행동 철학을 가지고 철학 양식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지 다음 대선에서 앞으로 힘있게 갈 수 있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 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건지를 오늘 여쭙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치러진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100에 재수 삼수한 경우들이 많아요. YS는 재수했죠. 87년에 나갔다가 안 되고 92년에 됐잖아요. 재수. 김대중이는 사수. 박근혜도 재수했죠. 2007년에 경선 나갔다가 안 돼서 문재인이도 재수하고 이렇게 재수한 경우들이 많은데 반면에 한 번에 나가서 단번에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명박. 이명박은 그냥 2007년에 처음 출마해서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노무현이 2004년에 처음 출마해서 됐어요. 그리고 누구냐면 윤석열이 있어요. 이제 처음 출마해서 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정치판에 오염이 좀 안 됐거나 덜 됐어. 그러니까 이명박이도 뭐 국회의원 한 번 하기는 했고 서울시장 한 번 하기는 했지만 정치 이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에 나갔을 때도 이 사람을 정치인 출신이라기보다는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라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도 정치인은 87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한 셈이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지가 막 국회의원 하기 싫다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국회의원으로 잘 있다가 갑자기 부산시장 도전한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현실 정치에 잘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서 보면 반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번에 도전해서 됐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특징이 있는데 노무현은 최초로 우리 정치에 팬덤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모라고 하는 최초의 팬덤 정치를 만들어냈어요. 그 후에 이제 박사모가 따라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팬덤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지금 저하고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도 팬덤인데 일종의 팬덤인데 이게 만들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만들어요. 정치인들을 누구나 다 팬덤을 만들고 싶어 해. 그래서 엄청 노력해. 뭐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뒤로는 막 돈도 뿌리고
막 전국에 이 조직도 해보고 그래갖고서 어떻게든 이 팬덤 현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데 잘 안 돼. 이를테면 원희룡이 같으면, 예? 이 친구는 2007년에 대통령 도전하거든요. 그때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 이렇게 넷이 경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명박 1등, 박근혜 2등, 원희룡 3등, 홍준표 4등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때 이 원희룡 캠프를 그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대거 그 선거 캠프를 맡으면서 이 원희룡 팬덤 같은 거를 약간 원시적인 형태지만 만들어내려고 했어.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대선 지고 난 다음에도 그 조직을 유지해서 코리아 비전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발전시켜서 지금도 코리아 비전 포럼이라는 게 활동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희룡이 팬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팬덤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이는 어쨌든 그 팬덤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겼어. 그 다음에 2007년에 이명박이는, 예? 그 대통령 선거 역사에서 최초로 이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선에 이겼어요. 이 청계천 이거를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청계천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가지고 거기에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버스로 실어 날라서 그걸 구경시켰어요. 그런데 지금도 왜 밤에 청계천 근처에 가면 날 추운 겨울날이나 이런 날 말고 요즘도 딱 좋네. 가면 멋있거든요. 밤에 특히 청계천이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막 물이 흐르고 조명이 막 그렇고 그 주변에 상가들이 막 살아있고 막 이런 거 보면 멋있거든요. 그게 이전에 우리가 청계천 하면 가졌던 그 음침하고 막 지저분하고 위험한 불결한 이런 이미지를 단번에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게 비록 콘크리트로 해갖고서 한강물을 억지로 양수기로 뽑아갖고서 돌리는 거라 하더라도 외형상 완전한 변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이렇게 바꿔주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갖게 만들었는데 그걸 100마디 말이 아니라 백문불여일견, 예? 딱 한번 보여주는 비주얼 이펙트 가지고서 대통령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초인 거야. 윤석열은 이명박 같은 비주얼 이펙트도 없고 또 사실은 뭐 노무현 같은 팬덤도 그렇게 뭐 별수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뭐 당시에 팬클럽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 팬클럽의 힘으로 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왜 됐을까? 윤석열은 왜 됐을까? 이거는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워낙 개판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그리고 저들의 그 폭압과 그 불법과 탈법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국민들이 저 윤석열을 내세워서라도 저 문재인 저 종북주사파를 심판하고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모여진 끝에 윤석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사이익으로 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의 그 폭압이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그 폭압에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우리 국민들이 종북 주사파를 제일 잘 척결할 수 있는 진짜 칼잡이, 실력 있는 칼잡이 윤석열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반사이익에 따른 대통령 당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최초입니다. 이것도.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대선판에 그 철칙 같은 게 있어요. 한 번 써먹은 걸로 두 번 못한다. 예, 아주 참 묘해요. 한 번 써먹은 걸로는 다시 두 번 대통령 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이재명이는
대통령들 보니까 다 재수하더라. 삼수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남은 3년 동안 이 윤석열과 이재명 대립구도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되는 거는 뭐 따는 당상이고 그렇게 일단 가져가면 재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구도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의 모든 행동은, 언행은 우선 감옥에 안 가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게 2중 3중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저거 쫄아가지고서 어떻게든 감옥에만 안 가면 돼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예, 이재명이도 저게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조폭들도 다뤄보고 통진당 똘마니들도 다 다뤄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68명의 이 좌파 국회의원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실력을 우리가 저걸 너무 믿고 싫다고 해서 너무 실력을 낮춰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저걸 가볍게 보는 실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경적 필패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나름의 그 객관적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책을 내놔야 돼요. 저 이재명이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또 사법 법 쪽에나 이런데 수십 년간 진지전 차원에서 들어가서 지금 부장판사하고 뭐 하고 있는 것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창훈이는 그런 수많은 종북주사파 진지전 전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너무 나이브하게 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당분간 이재명이를 이낙연이가 대체할 가능성은 없다. 또 심지어는 이재명이 못 믿겠다 해서 문재인이가 다시 한다고 하는 말까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이가 3년 후 2027년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 놓고 우리 쪽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우리 쪽은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겁니다. 이재명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거는 이미 실패했어요.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거는 이번에 영장 기각됨으로써 실패해버렸어. 그러니까 3년 후에도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내세우는 거는 실패한 전략을 다시 답습하는 거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이를 제압하려면 이재명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흙탕 싸움을 잘해. 진흙탕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진흙탕 싸움을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상대를 진흙탕에 끌어들이는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야. 이미 진은 완전히 막 진흙으로 떡칠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오물 하나 더 맞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더러워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겁나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순백과 같은 이런 자유우파 후보는 여기에 진흙 한 방울만 번져도 막 옷이 더러워져 보이잖아. 그런 식의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를 진짜 잘해. 이재명이가. 두 번째는 공중전을 잘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막 얄미워 죽겠지. 어떻게 저 터진 입이라고 저렇게. 그러나 저게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야 진짜 상쾌하고 통쾌하게 말 잘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져. 그런 핵심은 중간층인데 이 중도층 중간층의 입장에서 이재명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 저게 그냥 싸가지고 어깨만 들리지가 않아요. 한편으로 그럴듯하기도 하거든. 예.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계속하면 그럴듯해지거든. 예. 그런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런 거를 습득하게 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이재명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얘가 살아남기 어려웠거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두 가지는 잘한다. 하나는 진흙탕 싸움은 잘한다. 또 하나는 공중전은 잘한다. 그러면 이 3년 후 2027년에 이재명을 상대로 할 사람도 적어도 공중전에서는 이재명이를 제압할 수 있고 진흙탕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맷집이 좋아야 돼. 맷집이 좋아야 돼.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우리 쪽 후보로 나가야 이겨요. 또는 그럴 만한 사람이 현재까지 없으면 그럴 사람을 키워야 돼. 진흙탕에 마구 굴려서 어떤 진흙탕에서도 살아남을 정도의 서바이벌 능력과 맷집을 지금부터 키워줘야 돼. 그리고 공중전에서 날아다닐 정도의 공중전 실력을 갖춰야 돼. 그리고 특히 공중전에서 이재명이가 약한 부분이 이게 감성 파트예요. 이게 이자가 무식한 자인데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 변호사하고 뭐 하여튼 사람이 알고 먹는데 이력이 나서 그런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데 실제로 감성적인 이 터치가 좀 약해요. 그리고 이재명의 수많은 약점은 이 감성적 터치에 있어. 이를테면 그 형수 욕설한 문제, 지 형 정신병원 문제, 그다음에 김부선이 문제, 김혜경이 문제, 그다음에 그 지 사건 관련해서 5명인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감성적 코드로 이렇게 그 컨택 포인트들이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약해, 이자가. 그래서 그 이 이재명을 제압하려면 이 공중전에서 감성적 코드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중전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에 그럴 정도의 선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럴 수 있는 선수로 키워야 돼요. 키워도 어느 정도 싹이 있어야 키우잖아요. 도저히 이게 뭐 아무리 키워도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을 발굴해내야 돼요. 이미 있는 정치판에서 찾을 수가 없으면 정치권 바깥에서라도 그 두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워야 비로소 우리가 대선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인 정치 흐름하고 좀 다릅니다. 선거는 승부가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가 바로 결정이 돼.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가 이기고 지는 거야.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후보가 이기고 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감을 우리가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도가 우리한테 유리해도 그 구도를 자기 걸로 소화시켜낼 수 있는 후보감을 못 찾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이재명이가 약점이 많아도 그 약점을 정확하게 추궁해서 국민적으로 이재명이를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줄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내세우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리고 이거는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세요. 대통령 선거가 정계가 돼. 한 석 달 전부터 후보가 정해져요. 그러면 모든 마이크는 후보들한테 가지 후보 밑에 참모들한테 안 가. 후보 참모 중에는 이재명을 완전히 아작낼 수 있는 그런 공중전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능력이 백날 있으면 뭐해? 마이크가 안 가는 거야. 참모가 아무리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이걸 후보가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지 못하면 그건 쓸데없는 참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캠프는 대통령 후보를 후보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야. 지것들이 나서서 뭐 표를 가져옵네 어쩌네 그거 다 웃기는 소리고, 도대체 세상에 대통령 후보 보고 주지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는 누구 보고 펴주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대통령 캠프 보면 전부 무슨 조직본부, 직능본부, 무슨 본부 쫙 해놓잖아. 그리고 마치 지것들이 조직 운영하는 것처럼, 지것들이 직능 운영하는 것처럼, 지것들이 국민의 표 몇십만 표, 몇백만 표 갖고 오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다니는 거야. 어떤 국민도 단 한 명,
대통령 후보 보고 펴주지 대통령 후보 밑에 있는 캠프의 요원들 보고 펴주는 사람 없다고. 모든 것은 대통령 후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99.99%의 역할은 뭐냐? 대통령 후보를 후보답게 만드는 거예요. 캠프 역량이 아무리 공중전 역량이 뛰어나면 뭐해? 아무 소용없어. 후보가 공중전 역량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이 기회가 주어지면 그게 누구든 이재명을 너끈히 잡을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제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의 기회가 저한테 주어질지 어떨지는 또 정치 상황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잡는 것만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사님한테 지금 여쭙고 싶는 거는 과연 우리가 우리 후세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진짜 국가가 제대로 잘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마디 말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데요. 그 이제 오늘 자리에 맞게 제가 좀 압축적으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면, 저는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 세 가지를 가르치거나 또는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첫째는 대한민국의 그 역사적 정통성.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정통성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로 선언되었는지에 대한 교육, 이거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이라서 한국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소여 주어진 생명체로서 한국인으로 태어나긴 했으나,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한국인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적극적 선택 의지로서의 한국인의 그 정체성의 내용을 확실하게 가지도록 후배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종북 주사파와의 역사 논쟁과 철학 논쟁을 우리가 이길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 그 교육과 철학을 주입하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와 정교조는 완전히 거꾸로 된 역사 교육과 철학 관점을 그동안 우리 후배들한테 주입해 왔거든요. 김일성이가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가 더 우월한 정치 체제다. 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 배급 계획경제가 더 선진적인 제도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북주사파와의 그런 전면적인 이면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종북주사파들을 제압할 때만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교육과 또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1세기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근대를 지나서 탈근대를 이미 들어왔고, 우리 젊은 후배들은 다 그런 탈근대 시대의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야 우리 집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쉬운데, 우리 후배들한테는 내 집이지 우리 집은 이상해. 벌써 이런 세대적 전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보다도 그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이 계약과 공정에 대한 그 높은 가치 부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재작년 대선 캠페인을 할 때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의 핵심 가치인 공정이라는 것과 코드가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 종북주사파들의 내로남불과 전면적인 접점이 형성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선 캠페인을 좀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층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컨택 포인트들이 많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선거용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구현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바로 그런 이 공정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가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또 그 후배들이 확신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유우파가 우리 후배 세대들하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대들한테 뭐 좀 줄게, 뭐 1,000원짜리 식사 한 끼 제공해 줄게, 이런 식의 그 변형된 파퓰리즘 가지고 접근해서는 그 결론이 빤하다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후배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우리 자유파의 본질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와 접목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이 두 번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생각하면 뭐 꿈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지금 절대 빈곤이고 보릿고개지만 우리가 이 허리띠 졸라매고 뭔가 조금만 더 참으면 뭔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정권, 이승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시대도 그 6.25 전쟁 후 폐허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정치가 그 어느 사회건 정치가 그 사회에 대해서 해주는 역할 중에 그 목표 제시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목표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목표 제시가 없으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목표 제시가 뚜렷하지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일로, 어떤 사람은 절로 우왕좌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골 어테인먼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내요. 어느 국가나 이 목표 제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후보한테 늘 묻잖아요. 당신 비전이 뭐야?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해?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그게 나하고 맞으면 지지할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골 어테인먼트예요. 박정희 시대 때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 거칠건 뭐건 간에 있었어요. 잘 살아보자. 예?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87년 이후에 수많은 정권을 겪으면서 바로 그런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 격동하고 함께 행동할 만한 그런 골 어테인먼트를 제대로 구현한 정권이 있었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아쉽게도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그걸 못했어요. 정책적으로는 몇 가지 한 거 있지만 그래서 전 국민을 격동시킬 뚜렷한 하나의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어요. 그게 있었으면 탄핵 안 당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고 있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북주사파 척결이라고 하는 국민적 지상명령을 안고 태어난 정권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이미 지시를 해놨어. 종북주사파 척결해라. 그리고 무너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다시 세워라.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대한민국을 어디로 데리고 가자는 얘기는 우리가 주문한 바가 없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니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요구한 적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 당신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질문 안 했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런 질문 안 했어요. 문재인이 이재명이만 제대로 잡아내면 돼. 난 그 정도까지밖에 요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답변해야 될 의무도 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다 절대 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문재인, 이재명, 종북주사파 척결이야. 그리고 저것들이 무너뜨려 놓은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 국민적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가자고 하는 방향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준비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 2027년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그런 시대적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당신, 여러 사람이 나올 텐데 2027년에 도대체 당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종북주사파들 다 척결하고 무너진 대한민국, 무너질 뻔한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시켰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이제 당신이 앞으로 5년간 대통령으로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대답해봐. 그거 보여줘. 라고 우리가 이제 묻게 돼 있어요. 그런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상당수의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원을 많이 차지해야 법도 바꾸고 교과서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동력을 가지고 바꿀 힘이 생기는데 저는 내년 4월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혹시 고 박사님께서 이 우파가 이길 수 있는 데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교육 얘기도 하시면서 이제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 논쟁 벌어지지 않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여기 좌파 정당도 있고 다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역사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는다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은 지금의 이 국가인 영국, 미국, 프랑스라는 근대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이 좌우파 간의 이념 전쟁 과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세워진 나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 과정,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의 근대 국가의 건국 과정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첨예한 이념 전쟁의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냥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근대적 이 사조가 근대 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념 논쟁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가 1948년에 건국되는 과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간의 전면적인 이념 전쟁의 결과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념 전쟁에서 패배한 좌파들이 끊임없이 이 1945년, 48년의 이념 전쟁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고 역사를 계속해서 왜곡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역사 논쟁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역사 교사들한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들 모두에게 다 공통으로 떨어져 있는 숙제라는 거예요. 종북주사파들이 왜곡하고 있는 역사 왜곡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여러분이나 저가 역사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처럼 규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교사들한테만 맡겨둘 문제도 아니고 역사 교수들한테만 맡겨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자유파의 정치 세력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제시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파 전체의 문제고 자유파 정권의 문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조금 이제 그하고 차원을 달리해서 총선 승리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꼭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 종북주사파한테 그 청기 누설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것들이 알아도 어쩔 수 없는 일.
그런 겁니다. 저는 일반론적으로 세 가지를 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50%까지 끌어올려라. 대선 때 48%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그때까지로 다시 지지율을 회복시켜라. 그거 대통령실이 해야 될 의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기존 정치권, 여야 막론,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수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무조건 정치혁명과 공천혁명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치혁명과 공천혁명이 빈말이 아니다. 선거 구호가 아니라 진짜로 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증거로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현역 의원들을 대거 쳐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지금 115명인가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저 사람은 워낙 의정활동도 잘하고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다시 공천을 줘서 내년 선거에서 이기게 해서 다시 23대 국회도 꼭 등원시켜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안 돼요.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발표하려고 115명 명단을 갖고 와서 3번, 4번 봤어. 아니, 처음에 이렇게 쭉 쳐보니까 5명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10명은 돼야 되는데 하고서 웬만하면 거기다 집어넣어 주려고 했는데 간신히 10명 맞췄어요. 간신히 10명 맞췄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그러니까 들어간 거야, 일부. 그래가지고 내가 발표 자체를 포기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하긴 할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115명 중에 105명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다 자르면은 국민들이 박수 친다. 국민의힘이 정치혁명하고 공천혁명 한다 그러는데 한 100명을 공천 탈락을 시키더라, 현역 의원.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무조건 지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해야 될 딱 한 가지 일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제가 2가지 얘기했죠? 선거에 이기려면 대통령 지지율 50%로 복원시켜라. 그거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해라. 두 번째,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역 의원 100명 컷오프 시킬 정도의 정치혁명과 공천혁명 해라. 그리고 김기현부터 불출마 선언해라.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무슨 염치로 한 번 더 달라고 그러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거는 특히 그 보궐선거 같은 거 말고 전국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전국 선거는 지역에서 후보를 아무리 잘 내고 열심히 바지런히 지역에서 경조사 찾아다니고 하면서 해도 결국 중앙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중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역에서 일주일 내내 경조사 찾아다니면서 한 1%, 2% 올려놔도 중앙 공중전에서 우리 쪽 선수가 실수 한번 하면 4, 5% 확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중전이 중요해요. 이 공중전을 감당할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야. 지금으로 치면 김기현이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선거 때는 선대위라고 하는 걸 따로 꾸려요. 선거대책위원회. 그래서 선대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딱 포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선거를 이끌고 하는 거야. 공중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대위를 잘 꾸리자. 선대위를 잘 꾸려서 저 종북주사파들하고 공중전에서 압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대위를 꾸리자. 그러니까 제가 추천 저 빼놓고 제가 하면 이제 고성구 TV를 못하니까 안 돼. 자꾸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든 거기다가 쑤셔 넣으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고성구 TV 누가 하냐고. 그래서 저 빼고 뭐라고? 아니 저 고성범을 저기 고성국 TV에 MC로 만들려는 음모가 금요일마다 조심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북주사파와 상대해서 공중전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종북주사파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그것들한테 야 내가 데모 안 해봤냐? 내가 단식 안 해봤냐? 야 단식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데모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확실하게 우리 자유파하고 국민적으로
국민들이 알기 쉬운 논리로, 알기 쉬운 이야기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임명진 위원장이 딱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 같은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하면 저쪽에 누가 나와도 그 잽이가 안 돼요. 이재명이 같은 거는 그 임명진 선대위원장하고 딱 서 있으면 형광등하고 반딧불이야. 그 잽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운동의 경력이라든지 권위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말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 쪽에 자유우파 쪽에 선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우파 쪽에 선수들이 많은데 꼭 지것들 말만 잘 듣는 사람들만 갖다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선대위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대개 선대위가 구성되면 뭐 선대위가 한 5-6명으로 구성이 돼요. 보통 공동선대위원장하고 그중에 상임선대위원장. 그런데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5-6명을 쫙 갖다 놔도 그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구냐 해서 그 사람만 찾아가. 결국은 상임선대위원장만 찾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임명진 위원장이 마지막 그 봉사를 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늘 이제 이 정도 되면 따라오는 질문이 정광훈 세력과의 관계인데, 그거는 뭐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전략적인 분입니다. 그냥 목회자가 아니에요. 매우 전략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자유파의 정체성이 확고히 세워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파 분열로 인한 좌파 어부지리 같은 거를 용납 안 할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고집부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국민의힘이 함께 하자고 하는 자세만 돼 있으면 정광훈 목사와 자유마을 세력이 총선의 우파 분열로 갈 일은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딱 문을 닫고 계속해서 손절하겠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죽어 진짜? 국민의힘이 문을 딱 쳐닫고 정광훈 목사와 자유마을을 전부 계속 손절하겠다. 저 구급하더라고는 우리 못한다. 그러면 진짜 내가 정광훈 목사나 자유마을 분들한테 당신들 필요 없다니까 어디 한강에라도 가서 빠지시오. 이럴 수 없잖아. 예, 문 쳐닫고 있는 자들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 문을 깨부술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게 설득으로 되는 거는 별로 없어. 결국은 힘으로 되는 거야. 저것들이 문을 쳐닫는다고 해서 닫히는 문이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제가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문을 캐부수고 국민의힘과 자유우파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국민의힘 문 깨부수러 가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지것들이 열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깨부수러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 혼자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과 스트래테지와 택티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박사님이 그럼 50%를 어떻게 해서 올려야 알겠어요. 되는가 네. 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알겠어요. 두 번째 115명에서 100명을 날리려고 하면 이분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럼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가면 정치라는 게 늘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는 안 가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대적인 그 물갈이 관련해서 제일 좋은 모델은 어떤 거냐면요, 지그들이 스스로 물러나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자유파가 전통적으로 어려운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여당일 때 그게 가능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이심전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이기려면, 그러면 공관위가 현역 의원들을 목을 치는 방법보다는 다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해서 세대 교체 바람, 정치 개혁 바람, 공천 혁명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 대표를 비롯해서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최병렬이가 당 대표 할 때 최병렬부터 불출마 선언을 해서 한 20여 명이 불출마 선언을 쫙 해요. 그게 다 중진들이. 그리고 또 2016년 선거 때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박근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김무성이가 당권을 잡는 바람에 그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공천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또 뭐 윤핵관이라고는 장제원, 권성동 이게 다 뭐 3선, 4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뭐 누릴 거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호영이 대표 다 해먹었지, 정진석이 국회부의장 해먹었지, 뭐 다 해먹었잖아요. 저는 그런 중진들이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 총선 지면 대통령 탄핵하자고 저것들이 들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던져서라도 이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쫙 불출마 선언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당이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일이에요. 대통령의 확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어요. 역대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확실한 마음을 먹어도 모른 채 하고 버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 예.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관위가 칼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괜히 뭐 초선들 뭐 조무랑이들 친다고 뭐 그럴 거 없어요. 우리 당의 지금 최고 중진들이 5선들이거든요. 예, 5선들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4선, 5선들부터 스스로 물러나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안 되면 공천 컷오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가서 그 대대적인 공천혁명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지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지것들 이름이나 내려고 또 공관위원 된 김에 지 친한 사람 한두 명한테 공천이나 어떻게 좀 줘보려고 그런 식으로 공관위를 운영하면 김형호 공관위처럼 완전히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저한테 맡겨두면 3개월이면 50%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굉장히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은 홍보팀이 잘 못해서예요. 아니 뭐 분명하지 뭐. 그렇잖아요.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은 잘한다며. 그럼 지지율도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 이거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대통령실의 홍보팀이 잘 못해서예요. 그 역대 정권이 역대 대통령실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해왔어요. 아닌 척 하면서도 해왔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지지율 관리 이상으로 중요한 국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 있어. 수많은 경험들이. 근데 6개월이면 20%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이럴 때는 대통령실의 홍보팀이 전권을 가지고 모든 다른 부서가 이 홍보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전제야. 근데 지금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선거에 개입할 수 없잖아. 대통령 지지율 올려서 이거를 여당 집권당이 쓰게 만드는 거 말고 대통령이 선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앞으로 내 지지율 내년 3월 말 50%까지 올리는 것으로 목표 정하고 해. 이렇게 하고 정권을 주면 그 홍보팀 TF가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연말 연시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이 사건적 계기들이 있어요. 또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잖아. 예, 이런 좋은 소재들을 잘 버무려서 제가 지휘한다면 석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홍보팀을 구성해서 TF 구성시켜서 정권을 주면 6개월이면 20%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35니까 55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요 3개월 동안에 또는 6개월 동안에 20% 올리는 디테일한 대안을 내봐라.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원래 지지율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법의 의미가 있는 거는 일단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됐을 때 다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간다는 거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누가 힘이 있어 보이면 줄을 서는데 그 힘이 있어 보이는 거는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힘이 그만큼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면은 누가 거기 줄을 섭니까? 노무현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김경수. 이자가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지금 가석방인지 뭔지로 나와 있지만 다음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김경수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김경수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법에 434억 추징금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다 대법의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시간이 적어도 1년 이상 걸려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타격받을 것도 아니에요. 아니 걔네가 434억 원을 개인이 내는 것도 아니고 당이 내는 건데 이미 걔네 건물 투기해가지고 그 이상 벌어놨기 때문에 그냥 질질질질 시간 끌면서 그냥 가면 돼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되는 순간 다음 차기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해져. 그러면 그 순간 이재명의 옆에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안 남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셔야 돼. 1심에서 유죄 나와서 당장 배지 떼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꾸 너무 이재명이를 어떻게 하든 이거 빨리 잡아 넣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막 그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당장 내년 총선을 생각하더라도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 있는 것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저거 감옥에 가 있으면요, 예? 감옥에 가 있으면 현역 의원인데 현역 대표인데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옥중에서 공천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감옥살이 하면서 공천권 행사하면 비명계나 반명계가 찍소리도 못 해요. 그리고 저게 옥중 출마를 하면요, 제가 보기엔 무조건 당선이야.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안 보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바깥에 나와서 얘가 다시 설치고 다니는 거가 우리 총선 전략에 나쁘지 않듯이 이자가
한 1년 정도 계속 이 짓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대법 확정 판결 받아서 2027년 대선에 아예 원천적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가 우리 입장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두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칼자루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살짝 칼자루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데 왜 서두르냐고. 예? 칼을 언제 뺄지, 어떻게 휘두를지가 다 우리 손에 달려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예? 저 이재명이 하나 감옥에 못 집어넣어서 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재명이건 문재인이건 이게 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장기판의 쫄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이것들이 예? 잡아먹을 수 있지만 살려둬야 되고, 또는 왜 그 바둑 보면은 차라리 그 대마가 잡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같은 거 우리가 잡고는 싶지만 끝까지 판 끝날 때까지 살려둬서 시들 크다가 예? 다른 작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가 이 프로들의 고수바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는 이런 이 정치 고수들이 구사하는 이런 전략을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는 수많은 복선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없는데,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막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나쁜 놈은 이재명이보다 나쁜 놈이 수만이 아직 있어요. 이재명이는 저게 그래도 내가 보기에 진짜 간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간첩들이 수만이 있잖아, 지금. 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재명이는 저래봤자 저거 잡범이고, 진짜 나쁜 X는 저 문재인이에요. 예? 저 그냥, 바보같이 웃는 얼굴을 하고 다니지만, 저 뒤에, 저 안에, 저 종북주사파의 이 사악한 뱀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이보다 문재인이가 더 사악하다고 하면, 문재인이보다 더 사악한 저 김영철이한테 직접 지시받아서 여기 내려와서 간첩질을 하는 것들이 수만 명인데, 왜 그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 하냐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 자유파가 전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건설해 갈 거냐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봐야지, 요 이재명이 하나 갖고 흥분하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미고 회원들은. 예. 아마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추억하면서라도 집회는 있을 것 같죠. 예, 그래, 좋아요. 좋은데, 제가 2019년 광화문 혁명을 할 때, 이제 정광훈 목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제 역할을 했는데, 그때 광화문 혁명의 연단에, 연사로 누구를 올릴 거냐. 예, 그런 기획을 정광훈 목사가 대부분 했지만, 나중에 막 이게 규모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고 하면서 그 역할을 김문수하고 이재호한테 좀 역할을 맡겨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일부 마이크를 들고 올라가고, 울산시 선거 농단으로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김기현이도 머리 빡빡 깎고 다닐 때 연단에 몇 분 세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때 제가 취재를 하러 가면 예외 없이 고 박사 오늘은 올라가야지, 그랬어요. 김문수 위원장, 이재호 위원장이 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내내 고사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광화문 연단에 올라가질 않았어요. 네,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광화문에 연단에 올라가는 거는 직접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치 행위예요. 직접 정치하는 거야, 본인이. 예, 그게 길거리 정치건 뭐건 정치건. 그런데 저는 평론하는 사람으로
직접 정치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한 30년 전에요. 예. 그러니까 88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 92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때부터 제가 그 공천 줄 테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해봐라 라고 하는 제안을 이쪽 저쪽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92년에는 민자당으로부터 받고 또 김대중 당으로부터 받고 이쪽 저쪽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총선 때를 포함해서 아마 그러니까 중간에 보궐선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보궐선거 때 공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한 30번 정도 공천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 무슨 장관, 수석 뭐 이런 제안들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그 고민도 안 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한 이유는 제가 30년 전에 현실 정치를 직접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제가 이 고성국의 꿈에서 좀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는다는 건 뭐냐면 거기 모여있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대중들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선동해서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자고 하는 거지, 뭐 그냥 일 없이 올라가서 내 이름 알리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만의 우리 자유파 국민이 모였는데,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모인 국민들을 앞에 두고 내가 연단해서 마이크를 잡는다는 거는, 예?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동합시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왜 올라가냐고. 그런 게 선동이에요. 그런 게 선동이라고. 선동이 꼭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 정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고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게 하고 이거 방송 녹음하잖아요. 녹화하잖아요. 이거는 제 방송 활동이고 평론 활동이라고요. 예. 그래서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명징해요. 직접 정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평론 활동을 하는 거냐가 명징합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면 제가 이렇게 고성국 TV를 하고 여러분과 만나고 평론을 하는 것도 광의의 정치를 하는 거라고 할 수는 있죠. 이게 뭐냐면 한국 정치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 정치가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에서 저도 정치를 하는 거긴 하나, 협의의 의미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고, 그럼 이 얘기는 곧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행동이거든. 예. 그런 의미에서 협의의 직접 정치는 저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그걸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건 제가 안 할 겁니다. 자, 예.